오늘날 조선시대 영조 임금 때 대제하까지 벼슬을 지낸 이광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가에 태어나 일찍이 과거 시험에 합격해 여러 관직을 지내며 승승장구하였고 영조 임금 시절 이인자가 난을 일으키자 전라 관찰사에 임명되어 난을 토벌하여 영조의 신임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이광덕이 암행어사에 임명되어 함흥으로 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방 수령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하여 변장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함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령들 또한 장사꾼이나 거린으로 모두 변장을 한 채 함흥에 미리 잠입시킨 후 그는 시종 한 명만을 대동한 채 거짓 차림으로 변장하고 함흥에 잠입하여 며칠 동안 관내를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 헌데 어찌된 일인지 이광덕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는데도 함흥에는 이미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암행을 하며 조사하려던 그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변장까지 하고 누구도 모르게 움직였는데 어디서 비밀이 새어나간 것이야. 송구합니다, 나리. 사령들은 모두 몸가짐을 조심하였는데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저희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광덕이 불같이 분노하며 사령들을 추궁하였지만 충직한 그들 중 누구도 이광덕의 명을 어긴 이가 나오지 않자 그는 결국 암행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흥부의 비리를 아무도 모르게 조사하려 했는데 모든 계획이 틀어졌구나. 누군가 내가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일부러 소문낸 것이 틀림이 없다. 결국 이광덕은 암행하며 관리들의 비리를 캐려던 것을 포기하고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 함흥부 관하로 찾아갔습니다. 이때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에 이미 관하에서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이광덕이 관하의 부사와 아전들을 모두 불러 모아 모든 서류들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함흥부 관리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탓에 어떠한 비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광덕이 모든 조사를 마친 후 함흥부 아전들을 불러 모아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엄한 벌을 내릴 것이니 이실직고 말하거라. 이광덕의 엄한 추궁의 아전들이 억울하다는 듯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고을에 파다하게 난 소문을 들었을 뿐 누구도 어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요. 그들의 말에 이광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함흥 판관에게 소문의 진원지를 밝히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함흥 판관이 관하의 포줄들을 모두 거드리고 나가 함흥 일대를 샅샅이 조사한 끝에 며칠이 지나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사날이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이 아이 입에서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아전 한 명이 댕기 머리를 한 깜찍한 여자아이를 가리키며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이광덕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냐? 이광덕이 어린 아이를 쳐다보다 한심하다는 듯 말하자 말을 한 아전이 나서며 재차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기루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인데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기가 될 아이가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아의 모든 인원이 나가 며칠 동안 샅샅이 뒤져본 바 이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전의 말에 이광덕은 엄한 눈길로 어린 여자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헌데 이광덕의 눈길을 받으면서도 이 아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차분히 자신을 바라보자 이광덕은 문득 호기심이 들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어찌 알았느냐? 그의 물음에 아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집이 동네 길가에 있었는데 하루는 마당에서 밖을 내다보니 거지 2명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헌데 2사람 중 1명이 옷차림은 분명 거지처럼 입고 있었지만 손이 너무도 희고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볼수록 거지의 손이 어찌 저리 희고 깨끗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계속 쳐다보니 다른 거지가 자신이 입던 옷을 벗어 깨끗이 털어 손이 흰 거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 태도가 너무나 공손의 동무가 아니라 마치 주인에게 대하는 아랫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2사람이 가고 난 뒤에 소녀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손이 흰 거지는 진짜 거지가 아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변장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거지로 변장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자 어사가 암행을 하기 위해 변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른들에게 암행어사가 나타났다고 말한 것이
저도 모르게 소문이 되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던 이광덕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총명함에 탐복하고 말았습니다. 대단하구나. 다 큰 어른들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어린 내가 한눈에 알아보고 내 정체까지도 알아차리다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광덕이 어린 소녀를 칭찬하며 묻자 아이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가련이라 하옵니다. 가련이라. 너의 총명함과 재지가 글 공부한 양반집 자제들보다 더 뛰어나구나. 이광덕은 어린 소녀를 흐뭇한 눈길로 쳐다보다 하인에게 지필묵을 가져오라 명하고 시 한 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광덕이 시를 쓰는 동안 어린 소녀는 그 모습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시를 다 쓴 이광덕이 자신이 쓴 시를 낮은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린 아이의 재주가 총명하니 문사라 부를 만하고 어경이 아리따우니 한떨기 꽃과 같구나. 아직은 봉우리가 열리지 않았으나 만개하면 관복의 진랑이 되리라. 진랑이란 송도삼절로 알려진 황진이를 말하는 것이었고 어린아이의 재지가 장차 황진이 못지 않을 것이라 예견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광덕은 자신이 지은 시를 가련에게 넘겨주자 아이는 그것을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내게 주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든 가련이 소중히 품속에 간직하더니 이광덕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사나리 나리께서 주신 시문을 정표로 간직하겠사옵니다. 정표라니. 이광덕이 가련의 당돌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찌 다 큰 어른들이 주고받는 정표라는 것을 아느냐. 그는 가련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 어이가 없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표란 다 큰 어른들이 정인과 주고받는 것이다. 말을 한 이광덕이 웃음을 터뜨리자 주변에 있는 아전들과 함흥판관까지 크게 웃었습니다. 나리 소녀는 정표로 알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가련이 다른 이들을 개의치 않고 다시 말하자 이광덕이 짐짓 엄한 눈을 하고 아이에게 꾸짖듯 말했습니다. 어허, 당돌하구나. 아직 어린아이가 어찌 어른들 흉내를 내려 하느냐. 그만 물러가거라. 이광덕의 엄한 꾸짖음에도 가련의 표정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에게 고개를 숙이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일이 지나고 이광덕은 함흥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한양으로 올라갔고 어린 가련과의 일도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 일한 시간이 흐르고 이광덕은 여러 벼슬을 지내다 반대파였던 소론에 의해 탄핵을 받아 함흥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조정과 임금을 위해 모든 걸 다했지만 귀양을 와 외로운 형편에 놓이자 울적하고 괴로운 심정의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어느 농가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유배된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 집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가둬두었던 위리안치의 형을 받아 좁은 집안에서 혼자 쓸쓸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좁은 초가집에서 홀로 있어야만 했던 이광덕은 쓰린 마음을 달래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에 이광덕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노랫소리를 들은 이광덕이 의아한 생각에 문을 열고 나가보자 노랫소리는 뚝 멈추었고 사방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누가 이 늦은 시간에 노래를 부른단 말인가. 이상한 일이로군. 이상하게 여긴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런 일은 이후로도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계속 들려오는 노래 소리에 그가 노래를 부르는 이를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 누구도 찾지 못하자 이광덕은 귀신의 장난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에 그의 집 밖에서 그를 감시하는 포졸들에게 이 일을 말하고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실실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광덕을 살피러 아전 한 명이 그의 처소를 방문하자 이광덕이 그를 붙잡고 말하였습니다. 자네도 이야기 들었겠지. 내 처소 주변에 밤이면 여인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아, 그 얘기야 들었습죠. 이광덕의 이야기를 들은 아전이 아는 사실이 있는지 쭈뼛거리며 대답하자 그가 얼굴을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밤이 되면 내 처소로 와 노래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2번 다시 이 근처에서 노래를 부르지 말라 하게. 이광덕이 단호하게 말하자 아전은 쭈뼛거리기만 할 뿐 뭐라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이광덕이 심란한 마음을 달래려 마당에 나와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그의 집 담벼락 옆에 나타났습니다. 나리, 그 소리에 이강덕이 흠칫 놀라 쳐다보자 웬 여인이 달빛을 받으며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길래 이 늦은 밤 남의 처소를 기웃거리는 것이냐. 사람이면 앞으로 나서고 귀신이면 썩 물러가라. 이광덕이 소리치자 여인이 앞으로 한 발짝 나서며 그 모습이 달빛에 나타나 보니 그 자태가 보기 힘들 정도로 꽃같이 아름답고 고와 이광덕이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리 소인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몇십 년 전 나리께서 직접 시문을 내려주셨던 가련이옵니다. 가련이라고? 내 함흥에서 나리의 정체를 밝혔던 어린 소녀를 나리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시는지요? 그러고 보니 이제야 기억이 나는구나. 내가 그때 그 아이란 말이냐. 그제야 이광덕은 옛일이 기억이 나 놀란 눈으로 여인을 쳐다보자 예전에 그 어린 소녀는 어디 가고 성숙한 아름다움 여인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련의 모습을 보며 그는 가슴이 떨려오는 것을 느끼고 가볍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헌데 그대가 이곳까지는 어인일인가? 소인은 그날부터 언제고 나리를 다시 볼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나리께서 이곳에 유배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달려오고 싶었지만 감히 나리께 폐를 끼칠까 두려워 아무도 모르게 밤이 되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가련은 어린 시절 만났던 이광덕의 당당하면서도 정의로운 모습에 반해 평생 동안 마음속으로 그만을 그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출신 때문에 성장한 후 기녀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에 홀린 사대부와 관리들의 숱한 유혹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이광덕만을 생각하며 정조를 지켜왔습니다. 아니, 수십 년 전의 일을 갖고 지금까지 마음에 새겨왔다니.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그리했단 말인가?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리 한 사람만을 모시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나리를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너의 말만이라도 감사하다만 나는 죄인의 몸이라 여인을 가까이 둘 수 없다. 가련을 바라보는 이광덕은 가슴이 뛰며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는 죄인의 몸으로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데다 누구와도 접촉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청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몇십 년의 세월도 기다렸는데 몇 해를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나리의 죄가 풀릴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가련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이광덕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가련은 자신의 말대로 그날 이후로 이광덕이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정성껏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고 이광덕은 가련의 정성은 고마웠으나 젊고 아름다운 그녀가 자신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몇 번이고 출가할 것을 권했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절개를 지키며 이광덕을 위해 모든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주고받고 마음만을 나눴을 뿐 손을 잡거나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고 오직 마음만으로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련은 이광덕을 위해 가끔 제갈 공명의 출사표를 노래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애절하여 그녀가 노래를 할 때는 그 노래를 듣기 위해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련의 노래에 맞춰 이광덕은 귀양 올 때 가지고 온 퉁소를 꺼내 그녀의 노래에 맞춰 부르니 그들의 연주와 노래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애틋하고 기이한 사랑이 계속되다 시간이 한참이 지난 후 가련이 그토록 바라던 이광덕의 죄가 사면되어 귀양살이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광덕이 귀양에서 풀린 뒤 가련과 두 사람은 몇 년 만에야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체온을 느낄 수 있었고 이광덕은 한양으로 떠나기 전 가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한양으로 올라간 뒤 벼슬에서 물러나 너를 부를 것이니 그때까지만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거라. 내 얼마가 되었던 나리가 저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광덕은 유배에서 풀려나자마자 그녀와 같이 한양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가련 역시 법에 따라 한양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다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또 다시 떨어져 서로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게 되자 가련은 떠나는 이광덕의 모습을 보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눈물로 그를 배웅하였고 이광덕 역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놓으며 몇 번이나 뒤돌아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가련에게 믿지 못할 소식이 전해졌으니 이광덕이 한양에 올라가 중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다는 믿지 못할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련은 슬픔에 젖어
이광덕의 제사상을 차려놓고 소복을 입은 뒤 그의 제사를 지내다 예전에 그의 앞에서 불렀던 출사표를 애끓는 마음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 얼마 안가 가련은 슬픔에 잠겨있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함흥 사람들은 가련을 불쌍하게 여겨 장사 지내주었으니 그녀의 묘를 산이 아닌 함흥에서 한양을 오다니는 큰 길가 옆에 써주어 그녀가 사후에도 이광덕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그곳에다 묘를 써준 것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인물인 이광덕과 가련의 이야기로 몇 가지 부분은 각색된 부분이 있으니 감안하고 봐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